안녕하세요, 청새 여러분. 다들 방앗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죠? 올리브영 세일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제값 주고 사면 바보라는 말도 있거든요. 왜냐면 1년에 4번이나 대대적인 세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리브영은 이 대할인 기간을 제외해도 맨날 세일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올리브영 얘기를 해서 제가 옷도 올리브색으로 입고 왔는데요. 같이 빅데이터로 단서를 한번 찾아봐요. 가장 먼저 올리브영 세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 궁금한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올리브영을 검색했을 때 연간 키워드 탑 20에 올리브영 세일, 올리브영 데이, 올리브영 할인, 그리고 세일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일이 시작했던 당일만 해도 지난 5월 한 달에 비해서 세일 관련된 키워드가 124%나 검색률이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만큼의 사람들이 올리브영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갖고 있을 거고요. 주위를 둘러보면 내 친구,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의 친구도 올리브영을 이용하고 있을 거예요. 20, 30대는 무려 2명 중에 1명이 올리브영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멤버십 회원이 1000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이런 올리브영은 올해 하반기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리 IPO에서 이미 약 1조 8천억 원의 몸값을 인정받았고요. 증권사들은 국내 시장 점유율 85%로 H&B 시장에서 독주하는 올리브영의 기업 가치를 4조 원 가까이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신세계와 롯데쇼핑은 시가총액 약 2조 5천억 원대고 이마트는 4조 원을 넘지 못해요. 이렇게 대형마트와 비교해보면 올리브영의 가치가 더 어마어마하다는 게 느껴지죠? 그런데 올리브영이 대체 뭐길래 그런 걸까요? 올리브영은 일단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나마 경쟁자로 지목했던 GS의 랄라블라는 적자가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서 사업을 축소하고 있어요. 롯데의 록스도 올해 로드숍을 모두 철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H&B 시장 자체가 된 올리브영은 사실 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트렌디해서 최근에 생긴 것만 같은 올리브영은 올해 23주년을 맞이했대요. 제가 98년생인데 99년에 신사에서 드러그 스토어를 열면서 이 올리브영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방문 판매가 대세였고요. 이 방문 판매가 무너지면서 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외 브랜드가 들어오고 하나의 브랜드를 중심적으로 셀링하는 로드숍도 생겨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로드숍 눈에 잘 안 띄지 않나요? 로드숍은 한 가지 브랜드만 판매해서 여러 제품을 비교할 수가 없고 백화점은 입점 브랜드 자체가 너무 적어요. 이 한계점이 바로 올리브영의 흥행 이유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한 접근성을 해결한 곳이었거든요. 올리브영은 접근성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곧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평생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내 여행 갈 때 짐을 좀 빠뜨리고 왔어도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올리브영에 가서 살 수 있거든요. 저희 동네만 해도 동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올리브영만 2개가 있어요. 이렇게 가장 먼저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올리브영의 전략이었어요. 2021년 기준으로 점포 수가 1265개인데요. 스타벅스는 1500개 정도 돼요. 굉장히 비등비등하죠? 이렇게 접근성이 높아지니까 사람들은 올리브영을 굉장히 친숙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쇼핑은 습관이래요. 올리브영이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려고 애를 쓴 이유가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싶은데요. 1등이 되려고 하는 건 최고가 주는 믿음과 신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익숙해진다는 게 주는 가치가 크기 때문이래요. 무의식 중에 익숙한 브랜드를 선택하게 되고 익숙한 공간에서 습관적으로 더 편안한 마음으로 쇼핑을 하게 돼서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구매하는 상품의 수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편하게 접근해서 오래 머무를 수 있었던 올리브영은 자연스럽게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익숙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참새가 돼서 방앗간을 방문한 것이었고요. 그렇다면 올리브영이 대대적인 세일처럼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를 꼽아봤습니다. 일단 세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건 고객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소비자들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2018년에 처음 시작된 오늘드림 서비스로 지속적 고객을 이뤄냅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가 만들어낸 걸작이죠.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3시간 내에 물건을 택배로 받아볼 수도 있고요. 매장에 있는 상품을 예약해서 직접 픽업할 수도 있어요. 소비자가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인 겁니다. 궁극적으로 올리브영을 옴니채널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데 한몫한 서비스이기도 해요. 이게 세포라랑 전략이 비슷한데요. 요즘 보통 대부분의 매장이 오프라인 매장을 줄이고 온라인에 집중하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두 곳을 연계해서 오히려 매장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보통 화장품 구매할 때 그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이 정보를 갖고 매장을 방문해서 테스트를 해봐요. 그리고 구매는 다시 돌아가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런 구매 여정을 서비스에 반영했어요. 그리고 옴니채널을 활용하면 소비자가 물건을 픽업하러 매장을 갔을 때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더 사게 되기도 해요. 제가 오늘드림 배송 서비스를 이용했었거든요. 이때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쿠폰을 주더라고요. 계속해서 온오프라인을 단단하게 이으려는 시도가 보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노드스트롬이라는 그 브랜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옴니채널을 활용하는 고객의 매출이 4배 더 높다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소비자 입장에서만 봤을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한 곳에서만 쇼핑이 가능한 곳보다 각자 상황에 맞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 편하겠죠. 이런 서비스로 더 많은 소비자를 모으고 더 많은 소비자로 인해서 더 세일을 하고 이런 선순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흥미로운 사실은 올리브영이 대부분 직영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영은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도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시도는 곧 소비자에게 혜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오늘드림 서비스도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만 제공되거든요. 200개 정도의 가맹점에서는 이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데요. 직영점의 효과가 참 놀랍죠? 올리브영 말고도 대부분의 새로운 시도를 추진했던 브랜드는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벅스가 사이렌 오더를 정착시킬 수 있었던 이유도 종이빨대 사용이나 일회용 컵 사용 중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죠. 직영점화는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도 용이하고 실험적인 시도를 단행하기에도 편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올리브영이 소비자의 의견과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상시 세일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소비자는 한 가지만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소비자는 할인 소식을 듣고 매장이나 사이트에 방문해서 구경을 하기 시작하죠. H&B 매장에 가면 와, 왜 그렇게 필요한 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프로모션 중인 아이템만 구매하진 않습니다. 저렴한 상품이 많이 보여야지 장바구니에 다른 아이템도 많이 담게 되고요. 그래서 프로모션 아이템 단위당 올리브영의 이익이 조금 적어지더라도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는 상품의 추가 매출로 줄어든 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원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재고떨이가 올리브영의 세일 동력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올리브영 세일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도대체 이렇게 매일 세일하면 남는 게 있나? 원가는 얼마고 정가 책정 기준이 뭐지? 이런 거였거든요.
백화점이 상시 세일을 할 수 있는 근거에서 올리브영 세일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일단 재고를 털어낸다는 게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이득이 된대요.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 상품은 재고를 남기는 게 부담이 크고 유통회사들은 적자를 최대한 피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세일을 통해서 재고를 팔고 현금을 확보하면 유행에 맞는 시상품을 추가로 기획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정기 세일에는 역시나 가격을 낮추고 판매량을 늘리는 박리담의 전략을 취하게 되죠. 이 네 가지 이유로 올리브영의 세일 비결을 정리해봤는데요. 올리브영의 역사와 전략을 알게 되니까 더 새롭지 않았나요? 이제부터 매장을 방문하면 저도 더 꼼꼼하게 디테일을 살피게 될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빅데이터는 어떻게 마케팅의 무게가 되는가? 이 책에서 살펴본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알고 나니까 마케팅의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더 시원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올리브영에 갈 때마다 이 영상이 떠오르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이번 올리브영 세일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셨는지 꿀템이 있다면 댓글로 저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